메이커에 대한 설명이 끝이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면 이런 내용들을 조사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커버해야 돼서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신테틱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신테틱스는 2019년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프로젝트이자 여기서 발행한 토큰이 재미난 게 2019년 1월 1일 대비로 36배로 가격이 올랐어요. 사실 2019년에 토큰 프로젝트 중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른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거의 기록적인 형태인데 이걸 이해하려면 사실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신테틱스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어떤 서비스냐. 두 번째는 여기에 리워드 스킴이 존재했는데 그 리워드 스킴이 굉장히 잘 동작해서 이런 결과를 이뤄냈어요. 근데 이제 리워드 스킴은 오늘 주제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근본적으로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짧게 설명드려볼게요. 일단 신테틱스는 탈중앙화 합성 자산을 발행하고 그걸 트레이딩 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고요. 여기서 합성 자산이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와 같이 오라클을 이용해서 다른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자산을 의미해요. 그래서 현재 다양한 합성 자산들의 거래가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USD뿐만 아니라 다른 법정 화폐들을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들 아니면은 암호 화폐 자체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스테이블이 아니라 암호 화폐 자체를 추종하는 합성 자산이나 아니면 그걸 거꾸로 추종하는 인버스 상품들 그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이제 커머디티 상품들 그리고 나중에 미래에는 애플이나 테슬라 주식 같은 그러니까 미국에 공개 상장된 주식들까지 추종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작 원리를 또 이제 펭수랑 뽀로로를 데려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신테틱스는 일종의 가상 투자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상 투자 게임. 그래서 먼저 SNX라는 토큰을 이제 구매해가지고 아까 그 가격이 많이 오른 그런 토큰을 구매해가지고 걔를 담보로 맡기고 750% 초과 담보 비율 이내에서 SUSD라는 최초의 합성 자산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펭수랑 뽀로로가 각자 이제 큰 돈을 벌어보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1000SUSD식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때 살펴봐야 되는 건 이 시스템 내 총 부채예요. 이 총 부채가 뭐냐면은 이 시스템이 2000SUSD를 총 받아야 SNX 지금 담보로 잡혀있는 것들을 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펭수는 좀 상당히 젊은 친구고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년에 관광기도 있고 해서 BTC 롱을 한번 쳐보겠다. 그래서 1000SUSD 어치 SBTC 여기서 S는 이제 since 합성이라는 뜻이고요. 합성된 BTC를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뽀로로는 좀 보수적이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이랬을 때 SBTC 가격이 그러니까 BTC 가격이 변동하면 여기서 오라클을 가지고 SBTC에도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SBTC가 50%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최종 포지션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펭수가 1500SUSD를 가져야 될 것 같고 뽀로로는 0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체 시스템이 가지는 부채가 늘어났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BTC를 실제로 사가지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상의 트레이딩 게임이기 때문에 시스템 내의 전체 부채가 증가하면은 네트워크 참가자들이 그걸 분담해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펭수 입장에서도 이 증가된 부채만큼의 자기 지분만큼 분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는 500USD 이익을 봤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250USD만 이익을 보고 뽀로로 입장이 더 황당하죠. 뽀로로는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250SUSD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재미는 있는데 전통적인 금융 관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워드 모델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컴파운드인데요. 사실 디파이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킨 1등 공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메이커도 있지만 컴파운드가 올해 하반기에 A-시스템 그 앤드리슨 호로이츠라는 미국 유명 이제 VC가 리드한 라운드로 한 90밀리언 밸류에이션에 그러니까 1000억이 넘는 돈이죠. 밸류에이션에 25밀리언 300억이 넘는 돈을 레이징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게 시장에 굉장한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메이커랑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메이커랑 되게 비슷하고도 좀 다른데, 일단 첫 번째로는 토큰을 담보로 다른 토큰을 대출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 메이커랑 제일 큰 다른 점은 메이커는 다이라는 합성 토큰을 새롭게 찍어내서 대출을 해준다면, 컴파운드는 실제로 자기들이 담보로 잡아놓은 토큰들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메이커는 이제 이스를 담보로 받아서 다이만을 대출로 해주고, 지금이야 이제 MCD 멀티콜렉터럴 다이라고 해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다른 토큰도 담보로 받지만, 원래는 그렇게 디자인됐던 데 반해서 컴파운드는 8가지 토큰을 다 지원을 하고 8가지 토큰이 다 담보로 들어갈 수 있고 대출도 다 됩니다. 그래서 이더나 USDC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들, 그다음에 프로젝트 코인들, 그다음에 BTC를 이제 랩핑한 WBTC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을 예치하면은 이게 되게 재미난 컨셉인데, 토큰을 제가 담보물로 예치를 하면 그 소유권을 토큰화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예치한 만큼 그거에 비례한 만큼 C 토큰이란 거를 저한테 주고요. 여기에 이제 매 이더리움 블록마다 실시간으로 이자가 반영이 되고, 이자율도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C 토큰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걸 그냥 바로 어디 팔아버리거나 누구한테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담보물의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펭수랑 뽀로로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해볼 텐데요. 일단 펭수가 이제 예금을 맡기려는 사람이고, 뽀로로가 대출을 받아가려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둘의 시나리오가 좀 상이한데, 일단 펭수가 다이를 맡기고, 다이를 맡긴 만큼 C다이라는 일종의 C 토큰을 부여를 받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말씀드렸듯이 팔거나 빌려주거나 누구한테 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C다이의 교환 비율,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이자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이자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뽀로로 입장에서는 지금 다이를 빌려가고 싶은 상황인데,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사람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파운드는 담보대출로서 설계가 되어 있고, 뭔가를 담보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더를 담보로 넣으면 그 이더에 대한 담보의 예를 들면 보유 증서인 C-IS가 뽀로로한테 발행이 되고, 그 다음에 뽀로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담보의 특정 비율만큼 다이를 대출해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을 할 때는 이자랑 같이 상환을 해야 다시 자기가 원할 때 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아까 디파이 결합성 설명드리면서 이 결합성을 실제 구체적인 사례들 베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컴파운드가 사실 이 결합성을 너무나 잘 보여준 사례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커뮤니티에서 인기를 끌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제 재밌는 사례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 C 토큰이 활용되는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풀투게더는 무손실 복권 컨셉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이를 가지고 있다고 칠 때, 여기 사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사실상 다이고요. 싱글 콜렉트럴 다이고요. 그래서 다이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이거를 풀투게더 컨트랙트에 맡겨요. 맡기면은 제가 이제 맡긴 그 양에 비례해서 복권 티켓이 매주 나와요. 매주 나오고, 이 풀투게더 스마트 컨트랙트는 제가 이제 다이를 돈을 맡겼잖아요. 그럼 그거를 바로 컴파운드에 보내가지고 이자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매주 이제 그 랜덤 넘버, 그러니까 임의의 난수 같은 걸 생성을 해가지고 매주 당첨자를 뽑아서 그 사람한테 1주치 이자를 한 번에 다 나눠줘요. 그 다음에 제가 당첨금을 받으면 좋겠지만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못 받았을 때는 저는 원금은 그대로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상금은 애초에 컴파운드 이자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컴파운드를 굉장히 영리하게 사용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여기도 아이디어 콜랩에서 투자받고 지금 활발하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셋 프로토콜이라는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는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이런 걸 해주는 거죠. 그래서 크립토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RSI라던가 무빙 에버리지 여러 지표들을 보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스 RSI API라는 그
그 셋을 구매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특정 조건을 달성했을 때 제 자산을 이더로 바꿔주기도 하고 그 이더를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셋에서 최근에 C 토큰을 인티그레이션을 했는데 통합을 했는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USDC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간에 스테이블 코인을 컴파운드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원래 1년 동안 볼 수 있는 수익률이 10%였다고 치면 그 중에 뭐 절반 정도 USDC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절반의 기간 동안 제가 예금 이자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시스템의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이더는 그냥 이더로 되어 있잖아요. 이더도 C 토큰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도 컴파운드를 이용해서 이자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디파이의 결합성을 잘 활용하면 하나의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의 기능에 힘입어 더 나아지는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여기도 이제 심화 주제들이 있는데 넘어갔고요. 인스타뎁도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인스타뎁이 이제 유명해진 거는 인도의 굉장히 젊은 21살, 19살 형제가 실리콘밸리에서 2.4 밀리언 달러를 투자를 받은 거고요. 한 30억 원 정도 되는 돈인 것 같네요. 지금 30억 원 좀 덜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고 실제로 인도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고 이 실리콘밸리 유명 투자자들이 뭐 예를 들면 판테라, 아니면 뭐 발라지, 나발 같은 엔젤 투자자나 아니면 뭐 아이디어 콜랩 뭐 이런 데 등에서 투자를 했어요. 코인베이스 벤처스도 들어갔던 것 같고요. 인스타뎁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일단 그래프를 먼저 보면 TVL 기준으로 봤을 때 V1, V2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는 사실 좀 미적지근했어요, 사실. 근데 2019년 7월에 브릿지라는 서비스를 런칭하면서 사실 TVL이 굉장히 많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그럼 그 브릿지가 뭐냐? 이 브릿지를 이해하는 게 사실 인스타뎁을 이해하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 브릿지가 뭐냐면은 이것도 사실 결합성을 되게 잘 보여주는 그 서비스인데 메이커에서 다이를 대출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내야 되는 안정화 수수료라는 게 일종의 이자로 작용을 하고요. 근데 컴파운드가 등장하면서 컴파운드에서도 이더를 맡기고 다이를 대출받는 게 가능해졌고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자율이 낮은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인스타뎁이 없을 때는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더 높은 쪽에서 자기 대출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낮은 쪽에서 다시 대출을 받고 이런 일을 직접 했어야 됐는데 인스타뎁에서 이 브릿지를 만들면서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동시에 이 컴파운드 컨트랙트랑 메이커 컨트랙트를 동시에 오가면서 대출 포지션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래서 2019년 7월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메이커다오 그 스테빌리티 피가 안정화 수수료가 15%가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죠. 근데 그때 컴파운드로 이동을 시키면 굉장히 큰 돈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 시장의 니즈랑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서 인스타뎁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요.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사실 이걸 만든 건 어쨌든 인스타뎁인데 컴파운드도 동기간에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디파이의 결합성이라는 게 하나의 프로토콜을 잘 만들어두면 이걸 다른 개발자들이 이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와중에 내 프로토콜이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뎁은 지금 현재 디파이 프로토콜들을 위한 이제 통합 인터페이스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고요. 그래서 메이커 컴파운드 브릿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브릿지나 인터페이스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점점 더 나오면서 아마 점점 더 사용하기 복잡해질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점점 이런 통합 인터페이스 아니면 좀 더 쉬운 사용성에 대한 니즈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프로젝트고요. 유니스왑인데요. 일단 유니스왑은 좀 어렵긴 한데 자동화된 시장 조성자, 그러니까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는 컨셉을 구현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UI 먼저 보면 이것만 보면 이제 카이버 스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오더북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 토큰을 B 토큰으로 공정 거래 가격에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서비스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떤 종류의 ERC20 토큰이든 제가 시장을 만들고 싶으면 시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동일한 가치의 그 토큰과 이더를 예치를 해야 돼요. 동시에 예치를 하면 거래 가격이 이제 예를 들면 카이버라고 치면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는 시장 가격이랑 무관하게 컨트랙트에 남아있는 토큰의 수량과 이더의 수량만 가지고 가격을 결정을 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이때 이 토큰 수량 곱하기 이더의 수량이 항상 특정 상수값으로, 그러니까 이 특정 상수값은 초기에 예치를 할 때 결정됐던 또는 누군가 추가로 더 예치를 할 때 결정되는 그 상수값인데 이 값으로 항상 유지가 되도록 거래 가격을 결정을 하고요. 이제 이과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수학으로 표현하면 토큰 수량이 x고 이수 수량이 y일 때 xy는 k니까 양변 x로 나누면 y는 k 나누기 x. 그러니까 쌍곡선 형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 쌍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직관적으로는 컨트랙트 안에 담겨있는 특정 토큰의 수량이 줄어들면 그 토큰에 대한 거래에 있어 그 토큰의 교환 비율, 상대 토큰에 대한 그 교환 비율을 더 이 토큰이 소모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 토큰이 비싸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런 방식으로 자동으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누군가가 어쨌든 자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더북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종류의 리저브가 있어서 걔가 대신 거래 카운터파티가 돼준다는 건데 거래 상대방이 그 거래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이제 손실이 있고 이익이 있는데 이 이익은 기본적인 거래 수수료 0.3%를 가져가는 형태로 이익을 보지만 이 손실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잘 정형화가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걸 할 만하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용부 손실, 그러니까 임펄머넌트 로스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투자하기도 했던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랑 비교 대조를 좀 해보면 일단 카이버가 훨씬 일찍 나왔던 프로젝트고 TVL 기준으로 봤을 때는 유니스왑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더 커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니스왑이 이렇게 자동으로 결정되는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인데 유니스왑은 리퀴디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슬리피지를 줄여줄 수 있고요. 반대로 리퀴디티가 적으면 슬리피지가 커서 좀 많은 거래량을 받아주기에는 어려운 구조이기도 해요. 반면에 카이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중화된 거래소에서 공정 거래 가격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높은 거래량에도 슬리피지를 좀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왑 같은 경우는 가격 피드 같은 것도 오라클로 가져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하기에 굉장히 용이하고 실제로 거의 탈중화된 형태로 구현이 되어서 굉장히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유니스왑이 이제 거의 한두 명의 토익 프로젝트처럼 개발이 된 프로젝트인데 지금까지 여기서 거래된 금액이 수천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한 프로젝트이고요. 그 유니스왑의 결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 원인치 익스체인지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덱스 어그리게이터라고 이제 최적 가격을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덱스 생태계에서 제일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플랫폼 중 하나고요. 제가 이스를 다이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그때의 최저 가격을 일단 찾아주고 여러 개의 덱스 중에서 여기서 바로 거래도 할 수 있고요. 또 재미있는 컨셉 중에 하나는 여러 개의 컨트랙트가 다른 오퍼를 하고 이게 리퀴디티가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고 싶은 거래량이 커질수록 슬리피지가 보통은 커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러 컨트랙트들의 여러 리퀴디티 풀에 분산시켜서 거래를 하는 게 가능해요. 하나의 트랜잭션. 이런 게 은행 API를 쓴다고 하면 되게 쉽지 않은 일인데 블록체인에서는 결합성이 되게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파이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지금까지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발전한 방식을 보면 결국 디파이의 내러티브는 그건 것 같아요. 그냥 블록체인 게임이나 다른 어플리케이션들이 얘기하는 어떤 웹3 내러티브보다는 상대적으로 좁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원래 존재하던 뭐 주식이나 뭐 금은 같은 상품, 기존 증권들 대비 다른 리스크 리워드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상관관계가 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대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디파이에 존재하는 어떤 프로토콜들은 그런 대체 자산, 뭐 이더가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다른 토큰이 됐든 그런 대체 자산들을 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시켜주는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면서 대상 자산의 종류가 늘어나고 관리 방식도 늘어나는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메이커랑 컴파운드의 DAU 데일리 액티브 유저를 보면 실제로 메이커는 한 2,000명 정도의 수준, 컴파운드는 뭐 200명 좀 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여기서 거래되는 그 암호 자산의 양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말인 즉슨 아직은 암호 자산 고래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다. 블록체인 게임과 다소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단적인 예로 메이커에 또 이제 그 담보를 맡긴 포지션을 CDP라고 하는데 그 CDP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보면 굉장히 소수의 CDP 홀더들이 전체 담보물의 책임을 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요. 결국에 이게 더 큰 생태계로 나아가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암호자산 고래가 첫 번째 스텝이었다면 일반 암호자산 보유자들, 일반 암호자산 트레이더들까지 확장이 되고 나아가서는 일반 대중들까지 넘어가는 기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탈중앙화 조직에 대한 얘기가 사실 디파이에서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중앙화된 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최적화, 파라미터 수정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검열 저항성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고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지금 메이커의 보팅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는 MKR이라는 메이커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토큰 홀더가 직접 자기가 가진 토큰 보유량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고요. 그 투표 결과를 통해서 예를 들면 안정화 수수료라든가 데슬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될 것 같고요. 사실 디파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라고 발표를 시작했지만 뭐 이유보다는 좀 개론적인 설명이 많았는데 디파이에 지금 이제 서구권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려들고 있어요. 컴파운드나 DYDX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고 뭐 앤드리스 호로이츠나 폴리체인 아니면 뭐 판테라나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있고 저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도 디파이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뭐 메이커, 카이버, 테라, 뭐 베가, 그다음에 메탈랩스나 멜론코트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투자를 했었고 저희가 투자를 앞으로 더 잘하려면 결국 이런 질문들을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컴파운드 같은 프로토콜 레이어랑 아니면 뭐 인스타덱 같은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있을 때 어느 쪽이 정말 더 많은 가치를 저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기업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수 있는가 DYDX가 2018년 말에 투자받았을 때 밸류에이션이 $40 밀리언 그러니까 480억 정도 됐던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컴파운드가 1,000억이 넘는 밸류에이션에 투자를 받았는데 이게 과대평가된 건 아닌가 어떤 프로젝션을 하면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규제 환경이 굉장히 2019년 들어서 급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검거안이나 뭐 법률 제정에 관한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디파이한테는 어떤 기회와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는가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디파이에 존재하는 어떤 근본적인 수요는 결국 대체 투자 자산, 대체 투자 방법으로서 크립토 트레이딩이었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이커다오처럼 MKR 토큰, 아니 뭐 신테틱스의 SNX, 그다음에 토큰이 없는 경우도 있죠. 컴파운드나 DYDX, 뭐 유니스왑 이런 프로젝트들은 토큰이 없는데 이런 토큰 발행이 정말 탈중앙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디파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랑 얘기 많이 해보면서 한국에도 좀 건전한 형태를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은 저희가 패널 세션을 따로 할 거고요.
모든 순서 마친 다음에 따로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 순서는 저희 김성호 파트너